저희 오늘은 제국의 어린이들 이영원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겠는데요. 저는 일십사 손민규라고 하고요. 먼저 이 책을 읽은 감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아이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아이들이랑 대화 안 하거든요. 여기 은유 선생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약간 여기서 보면 21세기 아이들이랑 지금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감성이 비슷한 면도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조선반도 식민지 상황에서의 그 어두운 모습들, 그런데 또 글쓰기 상으로는 내야 되니까 그걸 숨기고 있는 그 내면의 이 안 좋은 모습들을 또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ENT 뉴포톨 시리즈가 계속 평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도 결국은 이제 평화에 대한 얘기,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었나,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읽었고요. 그리고 각주 같은 게 되게 많이 달려 있는데요. 그냥 저도 이 책 보기 전에는 그냥 모음집해서 뭐 그냥 묶어서 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아무래도 옛날에 있었던 지명이나 요런 인명 요런 것들 다 세부적으로 다 조사하셔가지고 엄청나게 공이 많이 든 그런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읽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영훈 선생님을 이제 모셔볼까 하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이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신비주의자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네. 보통,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좀 나무위키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 네. 나무위키도 정보 없고, 위키백과에 이렇게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이 아이, 뭐, 출생연도 밝혔는데요. 이제 있으니까, 이 아이 1984년 6월 14일. 네, 이 아이는 대한민국의 네. 배우이자 영화 사학자이다. 아시아에 있는 예술대학 중에서 최고의 명문. 최고의 명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꼽히는 일본 니혼대학 출신으로 연기 전공 코스학과에 7년 만에 외국인 학생으로 뽑혔다. 2014년 배우 활동을 접고 학업을 지속, 동대학에서 2019년 예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였다. 포스트 장진영으로 불리기도 한다. 포스트 장진영. 이 정보가 혹시 정확한가요? 포스트 장진영 빼고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최고의 일본 대학 거기도 진학하셨고 7년 만에 외국인으로 처음. 7년 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연기 코스는 언어 제약상 외국인 유학생을 잘 뽑지 않는데 네. 제 위로 그냥 인도분 한 분, 한국 남자분 한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배우 활동보다는 네. 연구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2025년에 네네네. 나왔던 책이죠. 여기 앞날개 보면은 나와 있긴 한데, 원래는 배우 하시다가 그 여배우에 대한 역사를 연구하다가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영화 연구자, 여배우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그냥 여배우로 활동할 때, 좀 여배우로서 헤매고 있을 때, 하면서 잘 모를 때, 뭐 좀 직업적으로 성숙해지고 싶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좀 개인적으로 시작한 연구인 것 같고요. 잘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서, 그럼 도대체 선조 여배우들은 어떻게 이 직업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지속했는지 너무 궁금해서 여배우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예봉이라는 배우를 알게 됐어요. 그 문예봉이라는 배우는 그녀가 나오는 영화, 나오지 않는 영화로 나눌 정도로 구분될 정도로 굉장하게 왕성하게 활동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3천만의 연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민족적으로 사랑받으신 분인데, 일제 말기에 이제 친일 영화 프로파간다에 출연하시고 이제 해방 후에는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셔가지고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 잊혀진 인물이었는데, 저는 그 분을 그냥 여배우의 역사 위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런 거 연구했습니다.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리면 그 연기라는 개념이 이 땅에서 이제 일본의 이제 가부키라는 전통극과 이제 근대극 그 사이에 신파라는 그 연극의 장르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정착이 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과장적이었어요. 근데 그 문예봉 배우만큼은
좀 감정이 절제된 그런 연기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필름을 봐서도 영화 매체에 너무나 어울리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의 과장이 그 감정이 억제가 되기까지의 이 과정을 저는 그냥 친일과 반일의 어느 경계, 그 저항과 협력의 어느 경계선, 크게 웃을 수도 없고 크게 울 수도 없는 어떤 저 너머의 경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경계에서 발현된 그 연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문예봉이라는 배우님이 제가 제국의 어린이들이 들어가며 소개했던 수업료라는 장문을 원작으로 한 영화에 출연하세요. 그 수업료가 없어서 이제 학교에 못 가는 가난한 조선인 이제 학생의 나중에 행상에서 돌아오는 그 어머니 역할을 문예봉 씨가 맡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영화를 통해서 이 장문의 원작자 우수영 어린이를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조선 총독상 글짓기 경연대회라는 자료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발굴하다가 그러면 여기에 실린 걸 한 몇 편 정도 대충 보셨나요? 이 조선 총독상 글짓기 경연대회가 네. 1938년도 1회를 시작으로 1944년도 7회까지 개최되는데, 지금 현존하는 건 1회랑 2회밖에 없어요. 근데 1회랑 2회 그냥 다 합쳐서 한 400편 정도? 네. 그리고 또 이 부제에 보면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역사 인식에서도 보면 강점기라는 표현을 쓰는 것들, 그리고 이것이 또 우리 보통 일반적인 역사 인식이기도 한데 그 선생님이 이 시기를 보는 관점 같은 게 투영되어 있는 거겠죠? 지금 한국에서 일제강점기라는 용어가 그냥 그 공식적인 그렇죠. 언어가 된 것 같아서 저도 입에 벌써 붙어버렸고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일본에서 공부했으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일제강점기 하면은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박사 논문 쓸 때 일제강점기 대신 그 통상적으로 쓰는 그 일본 통치야 조선, 통치라는 언어를 쓰거든요. 근데 제가 박사 논문을 쓰고 이제 그 박사 논문을 토대로 출판을 할 때는 저는 식민지라는 단어로 고쳐서 썼거든요. 근데 일제강점기, 그 일본 제국이 강제적으로 점령한 시기 너무나 맞는데, 근데 그냥 저는 그 식민지라는 단어가 이 시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민지가 당연히 제국주의 할 식민주의, 그냥 뭐 자원 수탈이나 노동력 수탈이나 당연히 자국민의 그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설계되는 건데, 다른 나라 식민지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인의 이주가 또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화도 조약 이후 그 부산항이 맨 처음에 계약되는데, 그 1876년에 이제 일본인들이 조선반도에 한 45명 정도 있었는데, 러일 전쟁에 이제 일본이 승리하고 나서는 4만 명 정도가 오고, 그리고 이제 제국의 어린이들 책 속에 어린이들이 글 쓰던 그 시기 40년도는 70만 명의 이제 일본인들이 조선 반도에 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오겠어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그 사람들이 왜 오겠어요? 그 본토보다 살기 좋으니까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조금 예를 들면은 뭐 도시 구조다 하면은 그 철도를 기준으로 뭐 역사들, 비싼 땅들은 다 일본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교육제도다 하면은 이제 고등교육제도다 하면은 뭐 본토에서는 되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학교들을 조선 반도에 넘어오면 일본인이라는 특혜를 가지고 쉽게 이제 교육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대학 진학도 되게 쉬웠고,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제강점기 때 가장 주요했던 삼미증식 계획이다 하면은 쌀을 많이 생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댐이나 저수지 같은 거대한 토목공사가 막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조선인 총독부가 이제 조선인만의 세금으로 충당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 조선 총독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일본 대장성이 이제 그 채권을 사가면서 일본 정부의 이제 자금이 여기로 유입되긴 하지만
그 모든 그런 것들은 그 일본 청부업자, 그 일본인 건설업자에게 고스란히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그 일본 청부업자의 부는 또 누가 축적해 주냐면 그 농촌이 몰락해서 도시로 밀려든 많은 그 농민의 인구들, 실업자가 된 하층민들, 그분들이 이제 값싼 노동력으로 충당했었고, 그리고 너무나 수요가 많으니까 일본 청부업자들이 이제 값싼 노동력으로 그 공사를 하고, 그리고 또 막 먹고 떼먹고 가기도 하고, 그런데 처벌하지 않으니까 그런 관례들이 생겨가지고 노동자와 이제 조선인 노동자들이 이제 대무할래 치면은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일본 청부업자들을 처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등등 이 시기는 이 뭐 수없는 보자기와 부조리가 이 행행하는 이 시기는 그냥 조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일본인의 편의, 일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존재했던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제강점기는. 네, 그래서 강점기 얘기를 나눠봤고, 그다음에 또 부제에서 하나 또 이제 그 차지하고 있는 게 어린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라는 게 뭐 이제 그 아동의 탄생이라는 뭐 이런 책에서도 서구에서도 지적하지만 어린이가 보호받아야 되고 교육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는 근대의 현상이고, 그 전에는 사실 뭐 양반들이나 좀 키우고 밑에 애들은 그냥 노동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교육받아야 될 대상, 보호받아야 될 대상으로서 어린이가 근대 산물인데, 또 근대는 우리 근대는 식민지 근대였으니까 이 시기의 어린이에 관해서 다룬 책인데요. 이 시기 어린이들은 또 어떤 모습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뭐 전 세계적으로 되게 비슷하잖아요. 네. 그 여성의 인권에 관심을 가질 때 여성 해방 운동이 일어나고, 여성 해방 운동은 즉 모성의 해방이고, 모성의 해방이 즉 그 어린이의 건전한 발달이다라는 게 이제 그 어린이의 발견, 이제 세계 발견인데, 근데 그 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이 근대적 사상이 일제 식민지 이 땅에서는 어느 정도로 그 수용되고 정착되고 보급됐는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1920년도에 그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잡지를 창간하시고 어린이날을 제정하면서 어린이의 인권을 위해서 되게 부단히 노력은 하셨지만, 그 조선인 교육 제도를 일본인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한 그냥 어린이의 인권보다는 그냥 그 어린 식민지인의 양성에 불과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일제가 그 조선인을 상대로 교육 제도를 기획할 때 그 중등 교육 이상은 다 봉쇄했어요. 그냥 식민지인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중학교 수준의 교육이 가장 그 적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1919년도에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계몽운동이 일고, 그리고 뭐 대학에 대한 뭐 데모가 일고, 그러면서 대학이 설립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반발이 일어나니까 차별을 덜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뭐 변화는 없었거든요. 더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고 학교가. 근데 그 이 제국의 어린이들이 이제 그 글을 쓰던 그 시기는 중일 전쟁 발발 이후에 이제 전시 체제로 이제 구축화되면서 그 겉으로 내세웠던 슬로건이 내선 일체였거든요. 아시다시피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근데 이 슬로건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조선인을 차별하지 않겠다, 일본인과 동등하게 취급하겠다, 그런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이제 차별하지 않는다는 정책 하에서 일본인들과 똑같이 이제 조선인들도 이렇게 전쟁의 노골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전쟁을 위해서 천황 이데올로기의 주입 사작을 받으면서 이제는 순응하는 착한 어린이로 이제 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의 어린이란 너무나 불행하지만 어린 식민지인이었다가 나중에는 전쟁을 위한 착한 어린이의 양성에 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같습니다. 보면 이제 저도 재밌었던 부분이 참 많은데요. 일본 어린이들이랑 한국 어린이들이랑 막 대놓고 싸우진 않고 그냥 이제 조선 어린이들 약간 쟤네들 잘 살고 있는데 뭐 이런 눈빛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에서 읽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조선 어린이와 일본 아이들의 그 계급 격차도 지적해 주셨고 같은 점과 이제 다른 점이 있을 텐데 이제 같은 점과 다른 점 어떤 부분이 좀 있었어요? 같은 점이라면 그냥 외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937년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전시화 체제가 구축되면서 이제 전쟁을 위한 교육이 막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랑 똑같이 조선인들도 뭐 다 학교 생활을 단체로 지원병 배움 행사를 간다거나 신사 참배를 한다거나 그리고 뭐 근로봉사를 한다거나 이런 그 행동들은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남아있는 제1회와 제2회 장문들이 400편 정도 되는데 그 400편을 다 읽고 나서 가장 처음 그냥 들었던 순간은 그 차이점은 일본인 어린이들은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개거지고 어린이스러움이 묻어나는 반면 조선인 어린이들은 굉장히 그냥 어른스럽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일제가 주도하는 교육에 좀 주눅 들어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제국의 어린이들이라는 책에 조선 총독상 글짓기 경연대회 장문만 실은 게 아니라 조선인 매체들, 뭐 동아일보나 뭐 조선일보나 조선어로 쓴 글들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거기 보니까 또 조선인 매체에서는 조선인 어린이들이 조선 총독상 글짓기 경연대회 일본인 어린이들처럼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어린이스러움이 또 묻어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기가 이제 그 관리하는 꽃밭에 동생이 이렇게 꽃을 꺾었는데 그 조선 총독상 글짓기 경연대회 어린이 같았으면은 그 동생을 그냥 훈계했을 것 같아요. 꺾지 마 이렇게. 근데 조선인 매체 어린이들은 그냥 때려버려요. 동생을 때려요.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조선인 매체 장문들을 보면은 자기가 이제 부자가 되는 꿈을 꿔요. 근데 꿈인 걸 되게 아쉬워해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되게 이제 귀엽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그냥 다 모르겠고 양국의 어린이들은 그냥 너무나 환경에 따라 너무나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잘 흡수하는 백지와도 같은 그냥 순수한 존재구나 또 이런 사실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조선인 어린이 맞나요? 그 엄마가 아파가지고 되게 걱정하고 이런 모습 같은 거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예, 좀 읽기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참 이제 그 계급 격차가 많이 나타나는 게 주로 뭔가 빨리 이제 집안 가정이 죽거나 뭐 너무 이제 일을 도와줘야 된다거나 이거는 주로 조선인 아이들이었고 또 일본인 아이들은 이제 여행 많이 그런 이제 소재가 썼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 시대가 참 궁핍했구나 이런 생각은 좀 많이 들었거든요. 선생님은 또 어떻게 좀 읽으셨어요, 전체적으로? 뭐 조선인은 네. 이제 가난하고 일본인은 부유하다. 뭐 이런 거 민족 그냥 불평등은 그냥 소득 불평등에서 가장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조선 글짓기 경연대회에서는 저는 동물을 소재로 한 글들이 그 빈부 격차, 소득의 격차를 가장 잘 말해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인에게 있어 동물이란 그냥 나의 외로움을 같이 나누는 그냥 친구, 애완동물, 반려동물이잖아요. 근데 조선인한테 동물이란 그냥 생계 수단을 위한 그냥 가축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둘이 가장 슬플 땐 일본인 어린이들은 내 친구가 죽을 때 혹은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슬퍼하지만 조선인 어린이들은 나의 생계를 위해서 식비나 뭐 학비나 뭐 이런 거를 위해서 동물을 팔아버릴 때
또 가장 슬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물을 보면서 드러나는 소득의 불평등 그런 거를 느꼈고, 그리고 뭐 형제가 죽는다 막 그런 거 되게 많은데, 죽은 여동생의 기억이라는 일본인 그 여학생이 쓴 그 글짓기가 있는데, 그 글짓기 보면은 여동생 히로코라는 여동생이 이렇게 갑자기 이질로, 요즘엔 이질로 안 죽잖아요. 갑자기 이질로 죽으면서 이제 온 가족이 다 이렇게 슬퍼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빈부격차 이렇게 이질로 죽을 만큼 이 시대가 가난했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일본인들도 자기 자식이 죽으면 저렇게 슬퍼하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좀 전쟁에 좀 광적인 이런 자료들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가면은 막 사람들이 막 미쳐 있거든요, 전쟁에. 뭐,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의 목숨을 그냥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그 죽음이 어떻게 일본 천황의 위함이고 그게 어떻게 영광스러울 수 있을까? 지금 현대인의 입장으로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그 어린 여동생의 기억이라는 이 장문을 또 보면은 또 가족들이 막 슬퍼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식이 죽으면 슬프긴 슬프지만 이 시기는 이 천황을 위해, 전쟁의 이데올로기를 위해 참고 견뎌야 하는 시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그게 또 이제 조선인한테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병역의 의무가 지어지는 지원병 제도가 창설되면서 이제 조선인도 똑같이 이제 일본이랑 같이 이제 지원병 전쟁터에 나가게 되니까, 그런 그 장문을 보면서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동생이 죽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 전쟁의 그 광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보통 그냥 저라면은 보통 글 쓸 때 제일 이제 처음 놓을 때는 자극적인 거, 그런 걸 생각하는데, 이 제국의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쟁의 얘기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고 그 전에는 자연, 뭐 동물 이런 식의 약간 상대적으로 좀 일상적이고 그 순해 보이는 주제에서 점점 더 약간 나중에 전쟁으로 배치한 그런 의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네. 그 시기였어요. 전쟁을 위한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설명했어야 됐기 때문에 좀 전쟁을 뒤에 이렇게 배치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조선 총독상 글짓기 경연 대회, 이 양국의 어린이들 글을 사실 한국과 일본에서 좀 동시에 출판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출판하려고 일본 이제 학자분들한테도 많이 조언을 얻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한 학자분이 이거는 출판할 가치가 없다 요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일본 총독부가 이렇게 주최 측이고 이데올로기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자료로서 가치가 없다 요렇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저는 또 다 들여다보면은 또 전쟁을 위한 글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비전쟁의 글들이 훨씬 더 많았고, 한 3분의 2 정도, 400편에 한 3분의 2 정도 그랬고, 전쟁도 너무나 중요한 이 시기, 중점적인 시기, 이 38년에 이제 제1회가 이렇게 개최되는데,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전쟁의 소재가 이렇게 드러나긴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글을 쓸 때 저는 이 비전쟁의 장문들이 너무나 소중했고 그렇긴 했지만, 비전쟁에 대한 장문을 쓸 때 해설은 다 전쟁을 위한 좀 해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점진적으로 그 전쟁의 장문을 좀 수월하게 읽도록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들은 전쟁에서 가장 먼 자연, 뭐 가족, 뭐 동물, 일상, 학교 요렇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보통 우린 국사로 배웠으니까 국사 때 배우면 이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 가고 문화 통치에서 그다음에 이제 전쟁으로 갈 때 대선 일체랑 막 엄청난 병영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시기로 가는 거니까 저는 학교나 요 학교 기록물에서 좀 폭력성이 이제 두드러졌을 거라 좀 약간 기대는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일본인 선생님이 엄청 때린다든지 물론 이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글을 썼으니까 좀 였긴 했겠지만 보면 은근히 학교에서 저는 되게 또 에피소드 중에 재밌었던 게 돈이 없어서 학비가 없어서 학교에 못 가니까 친구들이랑 뭐 선생님들이 돈 모아서 모아내주고 이런 훈훈한 풍경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선생님은 이런 걸 보시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제가 또 일제강점기 연구자이다 보니까 네. 그 시대를 사셨던 분들 얘기 되게 많이 좀 듣기도 하고 귀 기울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학교에서의 나쁜 기억은 다들 없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뭐 학교에서 체벌에 대한 또 그냥 말씀드리면 이제 40년도에 이제 국어 상용 정책이 이렇게 본격화되면서 학교나 학급에 이제 조선어를 사용하면은 이제 체벌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들이 뭐 교사마다 이제 학급마다 지역마다 다 다른 것 같은데 학교에서 뭐 선생님이 조선어를 실수로 말하면 뭐 손바닥을 때린다거나 이제 발바닥을 때린다거나 꿀밤을 맞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더 큰 벌은 그 조선어를 사용하면 벌찰 같은 걸 달아줘요. 국어 애용, 발음은 정확히 라는 벌차를 달아주는데 공개 망신이죠. 그리고 레드카드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그 벌찰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학급의 이제 조선인 어린이가 조선어를 말해야지 그 벌차를 이렇게 또 이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그 이거는 좀 완전 서로 간의 감시이고 체벌인 만큼 굉장히 좀 사악한 체벌이기도 한 것 같고, 뭐 그 40년대로 가면은 완전 학교가 아니라 그냥 군대로 변하잖아요. 체벌이 그냥 시스템 안에서 상시됐었다. 이 시기까지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지만 40년대 넘어가면 그런 계기가 아니면 아니 그냥 상시됐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일제강점기를 사셨던 그 분들의 또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가정에서는 또 그럼 어땠나, 체벌을 어떻게 했나 그런 얘기 들어보면은 그 20년대생 분이시고 농촌에서 사셨던 분의 얘기인데 어릴 때 가장 싫었던 기억 중에 하나가 그 어른들이 할아버지들이 기다란 곰방대 가지고 머리를 그렇게 톡톡 이렇게 때렸다고 해요. 그게 자기는 가장 싫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침부터 밤까지 뭐 빨래하고 밥하고 농산일하고 뭐 바느질하고 막 노동하는데 아버지들은 그 마을 어귀의 정자 밑에 이렇게 모여서 그 곰방대 가지고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그렇게 곰방대 가지고서는 그렇게 머리를 그렇게 때렸대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그냥 너무 어른들한테 성가신 존재라고 느껴지고 부수물로 느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30년대를 그는 일예지만 그냥 30년대는 그냥 가정에서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권위적인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좀 체벌이 좀 상시적이었다면 그냥 학교에서는 그래도 이유를 붙여가면서 체벌이 상시적이지 않았나 좀 또 그런 생각해 봅니다. 가부장제 말씀하셨으니까 이 가부장제의 이 시기의 정점은 또 천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천황에 대한 부분도 좀 있었잖아요. 여기 책에서. 네. 네. 그 부분은 천황이요. 네, 천황.
생각보다 이제 물론 역시 상을 받기 위해서 쓴 거니까 이제 아이들이고 또 그러니까 막 천황을 향한 자발적인 복종 이런 느낌도 아니면 그 천황 이야기 하니까 네. 또 생각나는 장면이 네. 이제 신단을 너무 사고 싶어 하잖아요. 네. 학교에서 이제는 신단을 꼭 사야 된다고 해서 신단을 사기 위해서 뭐 나무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서는 신단을 사고 되게 흐뭇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시대를 사셨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로 신단을 사고 싶었대요. 정말로 천황에 대한 그런 그 존경심? 그냥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그렇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이거 이제 되게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게 거의 100년 전의 얘기고, 그리고 지금은 서울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계속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짓고 옮겨가고 그렇게 공간이 계속 이제 바뀌는데, 여기 나오는 지명들이 선생님들이 다시 다 써주신 지명 보면 대체로 지금의 우리 도시들이랑 다 일치하잖아요. 저만 해도 고갈산 지명 나오는데, 이제 저는 부산 영도니까 고갈산 지명 듣고 살았거든요. 자라는데, 그런 부산부터 서울, 인천, 그다음 광주 이런 이제 도시 같은 것들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의 이제 대부분이 사실 일제시대 때 좀 만들어졌고, 도시계획이. 그런 거 생각하면서 제가 떠올렸던 건, 또 우리가 일제 잔치 청산에서 되게 많은 그런 총독부도 없앴고, 그런 공간의 정치야, 이제 공간을 어떤 건 없애고 또 어떤 건 보관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또 예전에 일본에서 미술 아카이브 하시는 교수님이 대만은 일제 공공 건축을 보존하는데 왜 한국은 그렇게 파괴하고 해체하느냐 이렇게 여쭤봐 주신 적이 있는데, 그냥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꼴도 보기 싫은가 보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대답했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 광화문 공간이 너무 좋거든요. 그 광화문은 너무나 상징적이니까. 근데 그 광화문 공간에 총독부를 그냥 파괴하지 않고 광화문 너머에도 그 총독부라는 건물을 그냥 목도하면서, 아,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이겨냈어. 우리의 아픔과 슬픔은 다 건너왔어. 이렇게 그 건물을 보고서는 그 시대를 그냥 기억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해체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랄까,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아무 일도 없었어. 우린 처음으로 돌아왔어. 처음으로 되돌려놨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저는 심리적으로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제 공공 건축, 뭐 적산 가옥 이런 데들이 막 카페나 뭐 박물관, 미술관으로 막 활용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막 자주 가는데,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뭐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뭐 그냥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멍 때려요. 그냥 우리가 근대화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자주적인 근대화를 이룩했다면, 그냥 이거는, 이 일제 공공건축은 우리나라 건축가가 설계했던 다면 이 건축물은 어떤 모습일까? 뭐 프랑스식일까, 영국식일까, 러시아식일까, 어떤 식일까, 좀 그냥 판타지적으로 좀 상상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건축가가 지은 공공건축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있다면 도시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냥 상상만 하지 어떻게 바라보고 뭐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영화 연구가니까 조선 총독부가 제작한 영화나, 그리고 뭐 친일 영화, 프로파간다 필름 보면서 저도 그 시대를 들여다보고 여배우 연기들을 보고 또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래된 것들, 시간이 오래된 것들, 옛 것들은 그냥
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는 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근데 일본도 엄밀히 말하면은 강요받은 근대화였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공간을 어떻게 좀 아니요. 일본은 강요... 어쨌든 이제 그 미국이 와가지고 개항하라고 해가지고 뭐 그러면서 자기들은 약간 전통과 근대성의 이제 연결이 좀 스무스하게 진행된 편인가요? 네, 너무 근대 자립적인 근대화를 이룬 업적을 최고로 치고 네. 저희 위인들은 그냥 뭐 다 조선시대 이순신이나 뭐 세종대왕이 최고의 위인이라면 네. 다들 일본 쪽의 위인이라면 다들 근대화를 이룩한 위인들이죠. 후쿠자와 유키치나 네. 사부자와 이이치나. 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 사찰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한국에 몇 개 안 남아 있는데 안 남아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문화재 보존에 이제 그런 관념이 없었으니까 조선 왕궁 다시 이으려면 절 다 부수고 이제 그걸 목재로 다 썼대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옛날 건축들, 정근대 건축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편이에요. 그럼? 옛것에 대해서는 정말 소중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자료의 소중함도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 하나하나의 기록조차도 너무 꼼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옛것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정말 일본을 따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일본의 전통이 더 대단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겠지. 이게 소중한 거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존해 놨겠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또 음악 생각하니까 일본은 그럼 전통 음악이랑 이렇게 근현대 음악이 또 여기도 약간 스무스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연극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면 네. 그 맨 처음에 이제 개항하고 나서 막 서양 문물을 또 받아들이다가 네. 일본이 아니다, 우리 게 더 소중하다 막 그러면서 서양과 그 전통과의 접목점을 또 찾아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또 하나의 장르가 되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이제 유입이 되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연극을 통해서 뭐 가부키랑 그 근대극이랑 사이의 신파극이 또 한국에 이렇게 유입되면서 또 하나의 이제 신파극이라는 그 장르를 만들게 되고 그게 또 우리나라에서 뭐 길게 사랑을 받기도 하고 전통을 되게 소중해하는 우리 것을 만드는 근대와의 전통의 이렇게 결합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집필 과정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게 전쟁으로 가는 과정이고 또 조선과 일본 내지에서 온 사람들 간의 계급 격차도 느껴지고 좀 슬프고 헛헛한 감정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희망이나 약간 좀 좋았던 순간 같은 게 있으셨어요? 이제 어린이들 장문 번역하면서 일본인 어린이들 장문 번역할 때는 네. 막 근대 작가의 막 수필처럼 아쿠다가루 유노스케 뭐 수필처럼 사생문을 읽는 것처럼 네. 어떻게 저렇게 사생을 잘 하나 어떻게 저렇게 필치가 좋을까 되게 너무 막 감탄하면서 보고 또 그렇게 잘 쓴 글이니까 그 어린이들이 몰입하는 거 자기의 일상들이 또 생생하게 보여서 너무 재밌게 막 번역을 하다가 또 조선인을 이렇게 장문을 번역하려고 하면 좀 힘이 좀 빠지면서 막 어눌한 일본어로 막 자기 일상을 기록하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조선인 어린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밖에 막 눈이 막 내리는데 방과 후에 쉬는 시간에 친구들은 다 이렇게 눈사람을 만드는데 자기는 장갑이 없어서 집에 돌아가서 이제 뜨거운 물을 이렇게 떠놓고 손을 녹였다가 눈사람을 만들고 손을 녹였다가 눈사람을 만들고 막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리고 눈사람을 다 만들고 형을 이렇게 막 기다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장면을 막 번역하는데 그냥 내가 저 시대에 돌아가서 진짜 장갑 하나 사주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좀 굉장히 몰입해서 작업한 것 같은데
평화로운 순간이라면 책 속에서 그냥 해설 쓸 때 제가 전쟁이 끝났다 라고 하는 타이핑하던 그 찰나였던 것 같아요. 그냥 조선인 20만 명, 일본인 310만 명이 죽었지만 전쟁이 끝났다. 요 찰나? 네, 그 찰나였던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될까? 어떤 평화가 다가올까? 이렇게 상상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만약 그 시대에 돌아갔으면 어떻게 사셨을 것 같으세요? 제가 뭐 제국의 어린이처럼 어른이라면 네. 음, 글 내셨을 것 같으세요? 응? 글 내셨을 것 같으세요? 여기 상 받으려고 네, 안 내셨을 것 같으세요? 네. 어떤 주제로 쓰셨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근데 여기에 글 쓸 정도면은 다 성실한 친구고 그래도 집이 좀 어느 정도는 네, 그럼에도 조선인은 좀 가난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아버지가 그냥 독립운동가에 투신하셨다. 네. 그러면 뭐 저쪽 연해주나 막 상해에 가가지고 엄마랑 같이 독립자금 그 전달하면서 그런 성향의 어린이로 또 자랐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다면은 농사를 짓다가 뭐 이제 뭐 대주주한테 이렇게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우리 땅이 사라진 후에는, 아니 뭐 또 모르지, 저기 만주에 가서 셋 만주 땅을 개척하면서 그 농업 발전에 뭐 힘쓰는 아버지와 함께 그런 어린이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도시에 우리 아버지가 살고 있었다면 너무 실업자들이 많으니까 일본에 이렇게 아버지와 같이 가서 가족이 다 같이 일자리를 찾으러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살면서 그쪽의 문화를 또 섭취하면서 그렇게 지냈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평범하게 또 자랐으니까 네. 그냥 이 땅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지 않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체제에 순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처럼 그 제국의 어린이들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학구열이 너무 높았고, 그리고 사실 소학교 졸업장이라도 있어야지 이제 취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학교는 열심히 어떻게든 다녔을 것 같고, 또 중학교는 정말 특권층밖에 다닐 수 없는 곳이니까 만약에 전국적인 대회가 있다 그러면 글짓기 대회. 글짓기 대회다 그러면 주최 측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네.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그리고 그 점수를 받아서 가산점을 받고 중학교에 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요. 여기 실린 주최 측의 의도가 그거였죠. 일본 통치의 그 뭐였죠? 정당성, 네. 우수성을 얘기를 하기. 네, 전쟁에 대한 뭐 승리를 염원한다거나. 독자 리뷰 같은 거 혹시 보십니까? 독자, 네, 되게 많이, 많이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그 자기가 어린이 다움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 글을 써주신 분이 계신데, 어렸을 때 글짓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멋있는 어른을 상상하면서 썼대요. 그 가을날 그 바바리 코트를 입고 깃을 올리면서 막 이렇게 가을 남자처럼 우수에 젖은 글짓기를 썼더니 선생님한테 혼이 났다고 해요. 어린이스럽지 않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시대의 어린이다움은 무엇인가, 누가 존경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신 분의 글을 보고 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린이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선생님? 어린이
지금 어린이다움은 약간 공부 열심히 하고, 약간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린이다움은 약간 대치동 퀴즈 이런 느낌이 드는데,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많은 질문을 던지고. 네. 그렇게 읽어도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군요. 1강이 전쟁에 불복종한다라는 책인데, 요 되게 좀 잘 만든 이제 책인 것 같거든요. 그 책에서 그 가자 지구도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결국 우리가 또 반대해야 될 거는 전쟁, 이제 구조적인 폭력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제국의 어린이들을 또 읽을 수 있는 하나의 관점 같은 것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의 근대 사상가 그 요시다 쇼인인 서양 근대와 맞서가지고 근대화 작업을 막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이제 정한론이라는 한국을 정복하자라는 논리를 펼칠 때 그냥 안중근 의사는 동아시아 평화를 외쳤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본과 침략과 평화를 원하는 민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가라타니 고진의 헌법의 무의식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게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뭐 소수 일본인이겠죠. 그 책의 관점은 그렇더라고요. 일본이 세계를 침략한 적이 그것 때 한 번이었다. 그리고 그 헌법에서 이제 지금 계속 개정하려고 하는 헌법 있잖아요. 그게 개정 안 되는 이유가 일본인들의 마음속 깊숙이 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게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좀 글쎄요. 재밌게 봤어요. 그 일본의 또 어떤 학자분이 이제 한반도에 일어나는 역대 전쟁을 좀 거론하시면서 지금 새롭게 그 청일 전쟁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신 걸 봤어요. 그 한반도에 일어나는 전쟁이라면 뭐 임진왜란, 네. 그리고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중일 전쟁, 한국 전쟁까지 거론하시면서 그냥 그 일본의 입장에서 끝나지 않는 청일 전쟁이라고 해석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냥 한국이 지금 중공화되면은 일본 열도도 이제 위험해지니까. 근데 저는 그 헌법 구조가 그 일본의 헌법 구조가 이 동아시아 평화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동아시아 평화를 지키는 건 우리나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화 한 번도 침략하지 않은 민족이 우리나라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오늘 그 요즘 관심사는 그러면 또 혹시 이런 쪽으로 있나요? 다음 책 내셔야죠. 이 책으로 끝내시면 안 되죠. 네, 뭐 제국의 어린이들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네. 아동에 관련된 사적 자료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또 제 손에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해서 해설 같은 거나 이제 논문 같은 거 쓰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뭐 그냥 여태까지 그냥 했던 거 계속 할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에 소외됐던 어린이나 여배우나 여성에 관한 연구 그냥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책이 어떤 주제가 될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 표지 보면은 여러 의미가 또 있잖아요. 80주년 의류에서 또 1945년에 80주년에 맞춰서 나온 책이고,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일제강점기 어린이 소설, 이제 최초라는 타이틀에다가 은유 작가가 쓴 그 추천사 보면은 역사서이면서도 아동 심리서이고 글쓰기 교재로도 손색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은유 작가님의 추천사보다 더 좋은 본문 선생님 해설서 보면서 저도 모르던 거 되게 많이 알았고요. 그 되게 모호하고 그 다면적인 이 시기에 대해서 좀 잘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또 이 책으로 이제 많이 독자들이랑 찾아뵀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또 누리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소중한 시간 많이 내주셔서 독자들이랑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국의 어린이들의 관심과 사랑 보내주셔서
적잖이 놀랐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냥 제국의 어린이들이란 좀 일제강점기를 다채롭게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렇게 좋은 책이다, 일제강점기가 다채롭게 보인다, 이렇게 또 입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잖아요. 아동심리서라는 표현이 있듯이 지금 약간 내 애가 왜 저럴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학부모들이.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